가을비가 쏟아지던 밤, 산자락 아래 낡고 작은 한옥 지붕 위로 천둥이 쪼개지는 듯한 소리가 울렸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깊은 산골 마을이었고 빗물은 흙벽을 타고 흘러내리며 초라한 집들을 더욱 움츠러들게 만들었다. 8살의 한서연은 얇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방구석에서 웅크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읍내 공사장에서 일하다 다친 다리 때문에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고, 어머니는 몇 년 전 도시로 떠난 뒤 소식이 끊겼다. 서연에게 이 좁고 어두운 방은 세상 전부이자 때로는 세상의 모든 고독이 응축된 곳이었다. 서연은 비록 어렸지만 또래 아이들과는 달랐다. 또래 아이들은 인형이나 장난감에 몰두했지만 서연의 관심사는 항상 집 안팎의 잔일과 병든 아버지를 돌보는 데 있었다. 깡마른 몸이었지만 눈빛만은 맑고 단단했으며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쉽게 물러서지 않는 묘한 끈기가 있었다. 그 끈기는 혹독한 환경이 그녀에게 강제로 부여한 방어기제인 동시에 그녀의 선천적인 강인함이었다. 그날 밤 비바람이 창호를 사납게 때리는 소리 사이로 서연은 뭔가 다른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일반적인 비나 바람 소리가 아니었다. 낮게 으르렁거리는 듯한 아니,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였다. 서연은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버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이 무서운 소리는 오직 서연의 귀에만 명확하게 들려왔다. 서연은 얇은 옷 위에 낡은 외투를 걸치고는 촛불을 든 채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나섰다. 마당은 흙탕물로 질척거렸고 빗줄기는 시야를 가로막았다.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서연의 작은 그림자도 마당에서 길게 늘어졌다 줄어들기를 반복했다. 소리는 부엌 옆 장작더미 뒤에서 나는 듯했다. 서연은 심장이 목구멍까지 뛰어오르는 듯한 두려움을 느꼈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공포보다는 그 소리에 담긴 고통이 서연을 더 강하게 끌어당겼다. 그녀는 고통받는 존재를 외면할 수 없는 본능적인 연민을 가지고 있었다. 장작더미를 조심스럽게 돌아 들어가자 서연은 숨을 멈췄다. 빗물에 젖어 온몸이 새까만 검은 뱀 한 마리가 장작에 깔린 채 피를 흘리고 있었다. 그 뱀은 보통의 뱀과는 확연히 달랐다. 길이는 서연의 키보다 훨씬 길었고 몸통은 팔뚝만 했으며 검은 비늘은 젖었음에도 불구하고 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뱀의 머리 부분은 심하게 으깨져 있었고 뱀은 고통스러운 경련을 일으키며 필사적으로 몸을 비틀었다. 이 뱀은 마을 사람들이 밤의 지배자라고 불렀던 전설적인 존재였다. 이 뱀을 보면 죽거나 큰 불운이 닥친다는 미신이 있었고 실제로 뱀을 봤다는 목격자들은 대부분 끔찍한 사고를 당하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뱀을 두려워했고 만일 이 뱀을 발견하면 즉시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가르쳤다. 서연도 그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지만 지금 눈앞의 존재는 무서운 괴물이 아닌 고통받는 생명체일 뿐이었다. 검은 뱀은 서연을 올려다 보았다. 뱀의 눈동자는 금색으로 빛나고 있었으며 인간의 그것처럼 깊고 지적인 고통을 담고 있었다. 그 눈빛은 단순한 동물의 눈빛이 아니라 어떤 강한 의지와 굴욕감을 내포하고 있었다. 서연은 잠시 그 눈빛에 압도되었지만 곧바로 이성을 되찾았다. 그녀는 뱀의 눈에서 그녀를 해치려는 악의를 전혀 읽을 수 없었다. 오직 살고자 하는 절박한 의지만이 가득했다. 서연은 촛불을 땅에 내려놓고는 조심스럽게 장작더미에 다가갔다. 장작은 젖어서 무거웠고 서연의 작은 힘으로는 움직이기 버거웠다. 그녀는 두 손으로 가장자리에 장작을 쥐고는 온몸에 힘을 모아 밀어 올렸다. 흙탕물이 묻은 장작이 그녀의 옷을 더럽혔고
빗물은 그녀의 머리칼을 짓눌렀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몇 번의 시도 끝에 가장 무거운 장작 하나가 옆으로 굴러 떨어지며 검은 뱀의 몸통을 압박하던 무게가 약간 해소되었다. 뱀은 미세하게 몸을 떨며 서연을 바라보았다. 마치 왜 나를 돕느냐고 묻는 듯했다. 서연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뱀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아프지 마. 내가 도와줄게. 그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뱀의 으깨진 머리를 수건으로 묶어 지혈하고 뼈가 부러진 듯 보이는 몸통 부위를 나뭇가지로 조심스럽게 부목을 댔다. 그녀의 손길은 비록 어설펐지만 극도로 조심스럽고 따뜻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뱀은 단 한 번도 서연에게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눈을 감고 그녀의 치료를 묵묵히 받아들이는 듯했다. 서연은 뱀을 아버지의 약초를 보관하는 헛간 깊은 곳에 몰래 숨겼다. 그녀는 매일 밤 아버지가 잠든 후 몰래 헛간으로 가서 뱀에게 물과 귀한 약초를 다려 먹였다. 뱀은 며칠 동안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 있었지만 서연의 극진한 보살핌 덕분에 빠르게 회복되었다. 검은 뱀의 비늘은 서서히 윤기를 되찾았고 그 금색 눈동자는 더욱 강렬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서연은 뱀의 눈을 볼 때마다 뱀이 그녀의 말을 이해하고 있다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그것은 단순한 동물이 아닌 영혼을 가진 어떤 존재와의 교감이었다. 약 2주 후 뱀은 거의 완벽하게 회복되었다. 그날 밤 보름달이 뜬 밤하늘 아래 서연은 뱀을 풀어주기 위해 헛간으로 갔다. 그녀가 문을 열자 뱀은 기다렸다는 듯이 몸을 일으켰다. 평소에는 느릿하던 뱀의 움직임이 이날 밤만큼은 빠르고 우아했다. 뱀은 서연의 발치에 몸을 둥글게 말더니 고개를 들어 그녀의 뺨에 아주 조심스럽게 코를 비볐다. 그것은 마치 깊은 감사를 표하는 몸짓 같았다.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뱀의 단단하고 차가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다시는 다치지 마. 그리고 좋은 곳으로 가. 검은 뱀은 서연에게서 물러나더니 몸을 곧게 펴고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뱀이 마지막으로 숲으로 사라지기 직전 서연은 뱀의 몸에서 떨어져 나온 반짝이는 물체를 발견했다. 그것은 흑요석처럼 완벽하게 검고 빛을 받으면 금강석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작은 비늘이었다. 서연은 그것을 주워 옷깃에 조심스럽게 숨겼다. 그것은 그녀가 용기를 내어 베푼 선행의 유일한 증거이자 이 세상에 다시 없을 기이한 인연의 징표가 되었다. 시간이 흘렀고 20해가 마치 꿈처럼 빠르게 지나갔다. 8살의 작은 영웅이었던 서연은 이제 28배 성숙하고 유능한 여성 한서연으로 성장했다. 그녀는 서울의 명문 건축대학을 졸업하고 유수의 설계 사무소에서 경험을 쌓은 후 고향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작은 건설 회사인 재화건설을 물려받았다. 재화건설은 마을 사람들이 서연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지어준 작은 희망이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재화건설은 몇 년 전 아버지가 무리하게 투자했던 프로젝트의 실패와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인해 심각한 부채와 경영 위기에 처해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모든 재능과 청춘을 쏟아부어 회사를 살리려 발버둥쳤지만 냉혹한 도시의 자본 논리는 그녀의 노력 따위는 쉽게 짓밟았다. 그녀가 싸워야 할 상대는 단순한 채무 관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자본의 그림자, 바로 한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금융그룹의 압력이었다. 금융그룹, 즉 지엄 라이언 그룹은 건설 금융기술 등 모든 분야를 지배하는 초대형 복합 기업이었다. 그들의 이름에는 용이 들어갔고 실제로 그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거대한 자본의 파도와 파괴적인 변화가 뒤따랐다. 그리고
이 제국의 정점에는 단 한 번의 언론 노출로도 한국 증시를 뒤흔들 수 있는 젊고 무자비한 CEO 강태호가 있었다. 서연은 금융그룹 법무팀으로부터 마지막 통보서를 받은 날 밤 서늘한 바람이 부는 옥상에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 그 불빛들이 상징하는 욕망과 자본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그녀의 작은 회사는 마치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태로웠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주머니가 쥐어져 있었고 그 안에는 20년 전에 그 검은 비늘이 여전히 차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때처럼 이번에도 나 혼자 힘으로 버텨야겠지. 서연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녀는 금융그룹과의 마지막 협상 일정을 확인하며 결의를 다졌다. 비록 상대는 거대한 제국이지만 그녀는 아버지의 회사를 지켜야 했고 고향의 희망을 저버릴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 즉 건축가로서의 통찰력 불굴의 의지, 그리고 어렸을 때 검은 뱀을 구했던 그 맹목적인 용기를 동원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몰랐다. 20년 전 그녀가 구했던 그 검은 그림자가 이제 금융그룹의 차갑고 무자비한 심장이 되어 그녀 앞에 다시 나타날 운명이라는 것을. 서울 강남의 중심에 우뚝 솟은 금융그룹의 본사 건물은 그 자체로 거대한 자본의 신전처럼 보였다. 검은 화강암과 첨단 유리로 뒤덮인 100층 높이의 이 구조물은 하늘을 찌를 듯한 위용을 자랑했으며 마치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압도적인 권위를 내뿜고 있었다. 한서연은 재화건설 법인 인감과 간략한 재무 서류를 담은 낡은 서류 가방을 굳게 움켜쥐고 금용 빌딩의 회의실로 향했다. 그녀의 작은 키와 수수한 정장은 이 거대한 건물의 화려함 속에서 더욱 초라하고 왜소해 보였다. 서연은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그녀는 그저 작은 회사의 대표가 아니라 실력 있는 건축가이며 아버지의 명예와 회사의 역사를 지키려는 수호자라고. 하지만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녀의 그 결의는 차가운 현실의 벽에 부딪히며 흔들리기 시작했다. 회의실은 금융그룹의 가장 높은 층에 위치해 있었고 통유리 창 너머로 서울 전체가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그 장엄한 풍경은 서연의 존재를 한없이 작게 만들었다. 회의실 중앙의 긴 대리석 테이블에는 강태호가 앉아 있었다. 그는 금융그룹의 모든 권력을 상징하는 존재였으며 그의 등장은 공기를 얼어붙게 만드는 듯한 차가운 위압감을 동반했다. 강태호는 마치 조각처럼 완벽하게 다듬어진 얼굴에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고가에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그 검은색 정장은 마치 그가 한때 뱀의 비늘로 뒤덮여 있던 시절을 은밀히 암시하는 듯했다. 서연은 그를 보는 순간 등골을 타고 오르는 섬뜩한 기운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카리스마가 아니었다. 그것은 포식자가 먹잇감을 응시할 때 내뿜는 본능적인 긴장감이었다. 한서연 씨 재화건설의 현 상황은 이미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태호의 목소리는 낮고 울림이 있었으며 전혀 꾸밈이나 감정 없이 사실만을 전달하는 기계적인 정확성을 지니고 있었다. 회사의 부채 규모 기술력의 한계,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소송건까지. 솔직히 말해 재화건설은 더 이상 존속 가치가 없습니다. 금융의 손길을 거부한다면 한 달 안에 법정 관리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의 말은 무자비했지만 그 내용은 단 한치의 오차도 없는 현실이었다. 서연은 서류 가방을 열어 자신이 직접 준비한 재화건설의 기술 자료와 차세대 건축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테이블 중앙으로 밀어 넣었다. 그녀는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감추기 위해 애쓰며 말했다. 강태호 회장님, 재화건설은 단순히 부채에 시달리는 회사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일생을 바쳐 이룩한 친환경 건설 기술은 한국 건축 시장에서 유일무이합니다. 저희는 자금만 지원받으면 이 기술을 통해 금융그룹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희의 가치는 단순한 청산 가치로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강태호는 그녀가 내민 서류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고는 서연의 얼굴을 꿰뚫어 볼 듯 응시했다. 그 눈빛은 깊은 밤하늘처럼 검었지만 미세하게 반짝이는 금빛 섬광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서연은 그 눈빛에서 20년 전 헛간에서 자신을 올려다보던 그 뱀의 눈동자를 아주 잠깐 너무나 빠르게 떠올렸다. 하지만 곧바로 그 생각은 비현실적이라며 스스로 부정했다. 이 냉혹한 CEO와 어린 시절의 기억 속 존재를 연결짓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망상이었다. 혁신이요 한서연 씨, 혁신은 돈으로 사는 것이지 감상적인 가치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강태호는 차갑게 코웃음 쳤다. 저는 당신의 회사를 인수하여 청산하는 대신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재화건설은 금융그룹의 특수 목적 법인으로 존속합니다. 당신은 계속 CEO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신 당신은 향후 1년 동안 금융그룹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 저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실패할 경우 재화건설은 즉시 해체됩니다. 이것은 제안이라기보다는 명령이었다. 서연은 이 계약이 그녀를 강태호의 소나기에 완전히 묶어두는 굴종의 사슬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도 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반문했다. 제가 왜 회장님의 지시를 직접 받아야 하죠? 금융그룹에는 유능한 전문가들이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그녀는 단지 기술적인 질문을 던졌을 뿐이지만 그것은 강태호의 권위에 대한 도전처럼 들렸다. 강태호의 눈빛이 더욱 깊어졌다. 그는 몸을 약간 숙여 테이블 너머로 서연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그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언제든 터질 듯한 긴장감을 내포했다. 당신이 필요해서입니다. 나는 약자를 돕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흥미를 느끼는 강한 의지를 가진 자는 예외입니다. 당신의 건축 설계에는 당신 아버지의 고집과 당신만의 끈기가 녹아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이용할 것입니다. 그는 이용한다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서연의 귀에는 그것이 당신은 나의 것이다 라는 소유욕처럼 들렸다. 그녀는 강태호의 압도적인 아우라에 맞서기 위해 20년 전 검은 뱀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의도적으로 등을 곧게 폈다.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중 금융그룹은 저희의 기술을 무단으로 탈취하거나 저희 인력을 부당하게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재화건설의 CEO로서 저희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강태호는 서연의 당돌함에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승자가 패자를 내려다볼 때 짓는 오만하고 차가운 미소였다. 좋습니다. 당신의 조건을 수용하죠.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면 나는 그 무엇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자비는 일시적인 관심일 뿐입니다. 그는 서명할 준비가 된 계약서를 그녀 앞으로 밀어놓았다. 계약서의 제목은 지엄 리영 Strategic Partnership Agreement였다. 서연은 망설이지 않고 펜을 들었다. 그녀는 이 계약이 악마와의 거래와 같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기회였다. 그녀가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강태호는 옆에 있던 비서 황민철 실장에게 무언가를 지시했다. 황 실장은 강태호의 그림자처럼 존재하는
언제나 냉정하고 무표정한 인물이었다. 한서연 대표의 사무실을 금룡 빌딩 30층으로 마련하고 그녀의 모든 프로젝트 진행 과정을 내게 매일 보고하도록 해. 강태호는 서연을 보지 않고 황 실장에게 명령했다. 그리고 재화건설에 압류된 모든 자산을 즉시 해제하도록 조치해. 다만 그녀의 활동 영역은 나의 시야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해. 이 명령은 서연을 돕는 듯 보였지만 동시에 그녀를 감시하고 통제하겠다는 명백한 선언이었다. 서연은 계약서의 서명을 완료한 후 강태호에게 말했다. 회장님, 저는 이 계약을 통해 제 가치를 입증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지킬 것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비록 떨리고 있었지만 단단한 흙처럼 강인했다. 강태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창가로 걸어갔다. 그의 검은 그림자가 햇빛을 가리며 회의실의 어둠을 드리웠다. 그는 밖을 내다보며 서연에게 마지막 말을 던졌다. 기대하겠습니다. 한 대표.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돌려줘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20년 전의 빚은 단순한 돈으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연은 갑작스러운 그의 말에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했다. 20년 전의 빚. 그는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 그녀는 그의 뒤를 돌아보았다. 강태호는 여전히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서연은 그의 목덜미 부근에서 아주 미세하게 그리고 빠르게 사라지는 검은 비늘 모양의 희미한 흔적을 보았다. 그것은 너무나 짧은 순간이었기에 착각일 수도 있었지만 서연의 심장은 격렬하게 두근거렸다. 그녀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낡은 주머니 속 검은 비늘을 움켜쥐었다. 금룡그룹의 압도적인 권위와 강태호의 차가운 위압감 속에서 서연은 계약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확신했다. 강태호가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돌아온 운명이었고 그녀는 이제 그 운명의 중심에서 거대한 제국과 그 제국의 냉혹한 지배자와 맞서 싸워야 했다. 그녀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한서연이 금룡그룹 30층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로 옮겨온 첫날은 마치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에 끼어들어간 듯한 느낌이었다. 모든 것이 빠르고 효율적이며 동시에 숨막힐 듯한 압박감을 주었다. 재화건설은 이제 강태호라는 거대한 그림자 아래에서 금융특수 프로젝트 부문이라는 이름으로 움직이게 되었다. 그녀의 사무실은 넓고 세련되었지만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강태호 회장의 집무실이 마치 자신을 감시하는 망루처럼 느껴져 서연은 단 한순간도 편안함을 느낄 수 없었다. 강태호는 서연에게 시간을 주지 않았다. 계약서에 서명한 바로 다음 날 그는 그녀에게 신세기 복합도시 프로젝트라는 거대한 과제를 던져주었다. 이 프로젝트는 금룡그룹의 향후 10년을 책임질 핵심 사업이었으며 그 규모는 재화건설이 이제까지 맡았던 어떤 공사보다도 수백 배는 거대했다. 프로젝트의 성공은 곧 재화건설의 존속을 의미했지만 실패는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는다는 뜻이었다. 서연은 밤낮 없이 프로젝트에 매달렸다. 그녀는 건축가로서의 통찰력과 친환경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강태호가 제시한 기존 계획 안에 수많은 허점들을 찾아냈다. 금룡그룹의 엔지니어들은 서연의 젊은 나이와 작은 회사 배경 때문에 처음에는 그녀를 무시했다. 그들은 그녀를 강태호의 일시적인 장난감이나 곧 사라질 외부인으로 취급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들의 오만을 그녀의 전문성으로 박살냈다. 회의실에서 서연은 압도적인 자료 분석 능력과 논리적인 반박으로 노련한 금융 엔지니어들을 침묵시켰다. 이 핵심 구조물의 내진 설계는 한국의 집안 특성을 완전히 무시한 채 단순한 미국의 기준만을 따르고 있습니다.
만약 7 규모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다면 이 도시는 붕괴됩니다. 저희 재화건설에 유기적 집안 안정화 기술을 도입해야만 장기적인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내용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녀의 이런 끈질긴 능력은 강태호의 흥미를 더욱 자극했다. 강태호는 프로젝트 진행 상황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다른 임원들이 서연을 비난하거나 그녀의 아이디어를 깎아내릴 때마다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제지했다. 그는 서연이 제시한 기술적 분석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했고 놀랍게도 그녀의 주장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강태호의 이중적인 태도는 금융그룹 내부에서 큰 혼란을 야기했다. 그는 한편으로는 그녀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압박을 가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의 뒤에서 거대한 방패 역할을 했다. 서연은 강태호의 행동에서 묘한 모순을 발견했다. 그는 냉혈한 경영자로 알려져 있었지만 그녀의 기술적 자율성을 보장해 주었고 그녀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개입했다. 예를 들어 금융그룹 내의 차원석 부회장이 서연의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방해하려 했을 때 강태호는 단 한 줄의 이메일로 차 부회장의 권한을 축소시켜버렸다. 이 조치는 금융 내부의 권력 균형을 뒤흔들 정도의 강력한 개입이었다. 서연은 강태호가 자신을 단순히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20년 전에 그 뱀이 남긴 비늘을 만지작거리며 강태호의 정체에 대한 의혹을 키워갔다. 특히 그의 사무실과 복도에서 풍기는 다른 사람에게서는 맡을 수 없는 차가운 흙냄새와 희미한 비릿함은 그녀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은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찾기 위해 금용 빌딩의 보안이 가장 취약한 구역 중 하나인 폐쇄된 구간 도서관을 찾아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우연히 차원석 부회장이 그의 신복과 나누는 은밀한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차 부회장은 금융그룹의 2인자로 강태호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독단적인 경영 방식에 불만을 품고 그를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강태호, 그놈은 인간이 아니야. 어디서 굴러 들어온 건지도 모르고 갑자기 나타나서 모든 걸 장악했지. 차 부회장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내가 아는 한 그놈은 약점이 없어. 하지만 그 재화건설의 여자 한서연이 약점이 될 수 있어. 그놈이 그 여자를 너무 가까이 두고 있어. 우리가 그 여자를 이용해 강태호를 끌어내릴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야 해. 서연은 숨을 죽인 채 몸을 숨겼다. 그녀는 자신이 단순한 경영 파트너가 아니라 강태호와 그를 둘러싼 권력 투쟁의 중심점에 놓여 있음을 깨달았다. 차 부회장은 강태호가 서연에게 보이는 특별한 관심을 그의 약점으로 규정하고 그녀를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 사실은 서연에게 엄청난 충격과 함께 새로운 결의를 심어주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회사를 살리는 것을 넘어 강태호의 생존이 걸린 이 권력 싸움에 휘말리게 된 것이다. 며칠 후 서연은 신세기 복합도시 프로젝트의 핵심 부지 답사를 위해 외곽 건설 현장으로 향했다. 이는 차 부회장이 서연을 제거하기 위해 고의로 조작한 위험한 상황이었다. 서연이 깊은 지하 터널 구조를 홀로 확인하고 있을 때 갑자기 터널 입구가 폭발음과 함께 무너져 내렸다. 이는 명백한 고의적인 사고였다. 서연은 구조물의 붕괴 위험을 감지하고 급히 몸을 피하려 했지만 무너지는 잔해와 흙더미에 갇히게 되었다. 흙과 돌에 파묻힌 채 서연은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마지막으로 그녀의 주머니 속 비늘을 꽉 쥐었다. 절망적인 순간 그녀는 어린 시절 헛간에서 보았던 그 검은 뱀의 금빛 눈동자를 다시 떠올렸다. 살아야 한다. 여기서 무너질 수 없다.
그녀의 강한 생존 의지가 그녀를 지탱했다. 그때 터널 붕괴 현장에 강태호가 나타났다. 그는 평소의 완벽한 정장이 아닌 작업복 차림으로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였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창백했고 그의 눈빛은 금빛 섬광으로 이글거렸다. 황 실장과 몇몇 경호원들이 그를 말리려 했지만 강태호의 움직임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듯 보였다. 그는 흙더미와 잔해들을 맨손으로 놀라운 속도와 괴력으로 치워내기 시작했다. 마치 그의 몸에 강철 비늘이라도 돋아난 듯 그는 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한서연 그의 외침은 짐승의 포효처럼 처절했다. 마침내 강태호는 서연을 짓누르고 있던 가장 큰 콘크리트 잔해를 한 손으로 들어 올렸다. 서연은 충격과 부상으로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였지만 강태호의 팔뚝에서 순간적으로 비늘처럼 보이는 검은 표피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 표피는 인간의 피부가 아닌 단단하고 차가운 어떤 물질이었다. 강태호는 서연을 품에 안고 재빨리 터널을 벗어났다. 안전한 곳에 도착하자마자 강태호는 다시 냉정하고 무자비한 CEO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는 자신의 손에 묻은 흙과 피를 닦아내지도 않은 채 황 실장에게 차갑게 명령했다. 이 사고는 차원석의 소행이다. 즉시 모든 관련 증거를 수집해 한 대표에게 손을 대는 것은 곧 금융그룹의 핵심을 건드리는 것과 같다. 용서하지 않겠다. 서연은 구급차에 실려가기 직전 강태호의 눈을 마주쳤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깊은 곳에는 엄청난 안도감과 어떤 뜨거운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서연은 힘겹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그 손의 상처. 강태호는 재빨리 자신의 손을 감추었지만 서연은 이미 보았다. 그의 손등에 아물고 있는 상처는 일반적인 찰과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날카로운 발톱이나 단단한 비늘이 찢겨 나간 듯한 기묘하고 오래된 흔적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 이 남자는 그녀가 20년 전 구했던 그 검은 그림자, 그 뱀과 어떤 형태로든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녀를 지켜주었다. 이제 서연의 싸움은 단순한 회사의 존속을 넘어 이 운명적인 남자와 그의 숨겨진 진실을 지켜내는 위험한 동맹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터널 붕괴 사고 이후 한서연은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금융그룹 30층 자신의 사무실로 복귀했다. 몸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녀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명료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경영난에 허덕이는 회사 대표가 아니었다. 그녀는 생명을 빚진 채 거대한 어둠의 심장부를 관통하는 진실의 실마리를 쥐고 있는 내부자가 되었다. 강태호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는 의심은 이제 확신에 가까워졌으며 그녀의 모든 행동은 그 진실을 파헤치는 동시에 그를 지키는 방향으로 집중되었다. 강태호는 서연의 사고를 계기로 차원석 부회장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 작업을 시작했다. 금융그룹은 표면적으로는 서연의 친환경 건설 기술을 활용한 신세기 복합도시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하는 듯 보였지만 그 이면에서는 권력 투쟁의 차가운 피바람이 몰아치고 있었다. 강태호는 마치 먹잇감을 완전히 제압하기 위해 주변을 정리하는 포식자처럼 차 부회장 라인의 핵심 인물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갔다. 서연은 이 숙청 과정에서 강태호의 놀라운 정보력과 냉혹한 결단력을 목격했다. 그가 차 부회장의 부패와 불법적인 자금 세탁 증거를 찾아내는 방식은 인간적인 추론이나 조사 방식을 넘어선 듯했다. 모든 증거는 완벽했고 논쟁의 여지가 없었다. 서연은 문득 20년 전 뱀이 그녀의 헛간에서 조용히 상황을 관찰하며 회복했던 것처럼 강태호가
이 거대한 기업 시스템 속에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통제하는 지배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서연은 사고 이후 강태호와의 관계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다. 강태호는 여전히 차갑고 거리를 두는 듯 했지만 그의 감시는 더욱 집요해졌고 그의 배려는 더욱 은밀해졌다. 서연의 사무실에는 최고급 보안 시스템과 함께 그녀가 좋아하는 꽃과 차가 매일 아침 놓여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건네지 않았지만 그의 행동은 그녀의 안전과 안녕에 대한 깊은 집착을 드러냈다. 이것은 단순히 사업 파트너에 대한 관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소유욕과 보호 본능의 복잡한 혼합체였다. 서연은 강태호의 정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20년 전 그 뱀이 남긴 검은 비늘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비늘을 전문가에게 의뢰하지 않고 그녀가 가진 모든 지식과 자료를 동원하여 스스로 분석했다. 그 비늘은 일반적인 생물체의 비늘과는 달랐다. 탄소와 미네랄의 함량이 극도로 높았으며 경도는 강철을 능가했고 미세한 표면 구조는 빛을 흡수하고 굴절시키는 특이한 성질을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지구상의 물질이 아닌 것처럼 보였다. 비늘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던 어느 날 오후 서연은 마침내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 비늘의 중심부에 새겨진 마치 고대 문자와 같은 미세한 문양이었다. 서연은 그 문양을 추적하여 고전 신화와 한국의 비공식적인 고문헌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밤샘 조사를 통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그 문양은 고대 한국 신화에서 용의 그림자 또는 현무의 파편을 상징하는 것으로 인간의 모습을 빌려 세상에 내려온 신성한 존재와 관련이 있었다. 그 순간 강태호의 정체에 대한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는 듯했다. 어린 시절 뱀의 모습으로 상처를 입고 그녀에게 구원받았던 존재, 20년 만에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와 한국 최고의 제국을 건설한 지배자, 그리고 여전히 인간의 본능을 초월하는 힘과 지혜를 가진 존재. 서연은 두려움보다 경외감과 이해심을 느꼈다. 그가 왜 그렇게 냉혹해야 했는지, 왜 그렇게 압도적인 힘을 갈망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이 세계에서 스스로를 지키고 이제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강해져야 했던 것이다. 서연은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강태호의 집무실을 방문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섰을 때 강태호는 창밖을 등진 채 서 있었다. 집무실에는 여전히 차가운 흙냄새와 함께 어떤 묘한 정적이 감돌았다. 서연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는 주머니에서 검은 비늘을 꺼내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회장님, 저는 이 비늘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심장은 폭풍우처럼 요동쳤다. 강태호는 몸을 돌리지 않았다. 그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낮고 억눌린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상상일 뿐입니다. 한 대표.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상상이 아닙니다. 서연은 책상으로 다가섰다. 20년 전 비가 오는 밤, 장작 더미에 깔려 머리가 깨져가던 검은 뱀. 제가 당신을 구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이 비늘을 남기고 떠났죠. 당신이 저를 구해준 터널 사고 때 저는 당신의 팔뚝에서 그 흔적을 보았습니다. 강태호 회장님, 당신은 그 검은 뱀입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집무실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듯했다. 강태호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은 차가운 대리석처럼 굳어 있었고 그의 눈동자는 금빛으로 일렁이는 불꽃처럼 타올랐다. 그는 책상 위 검은 비늘을 응시했고 그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목덜미 서연이 터널에서 보았던
그 흉터의 위치로 향했다. 당신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서연, 강태호가 나직이 읊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슬픈 분노 그리고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그것은 당신에게 위험합니다. 나의 정체는 이 세상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는 비밀입니다. 나는 당신을 지키기 위해 인간의 세계에 들어왔습니다. 당신이 나를 구원했기에 나는 당신에게 빚을 졌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당신을 나의 영역 안에 두어야만 합니다. 서연은 강태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빚을 갚는 방법이 저를 감금하고 통제하는 것입니까? 회장님의 무자비한 경영 방식은 아버지의 회사를 파괴하려 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구원자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약점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의 차가운 논리에 정면으로 맞섰다. 강태호는 한 발짝 서연에게 다가섰다. 그의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덮쳤다. 약점. 맞습니다. 당신은 나의 약점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나는 인간의 감정과 연민이라는 것을 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다시 만난 순간 그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당신이 위험에 처할 때마다 나의 본능을 억제할 수 없습니다. 터널에서처럼 나는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 모든 것을 부술 것입니다. 그는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아래에서 느껴지는 힘은 그녀의 뼈까지 압박하는 듯했다. 나는 당신이 이 세상의 평범한 인간들처럼 나의 존재를 두려워하고 도망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용감하군요. 서연은 그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저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2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당신이 어떤 존재이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당신이 저를 지키기 위해 무자비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이 당신의 힘을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강태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것은 마치 수백 년 동안 억눌려 있던 존재의 한숨 같았다. 선한 목적. 그 단어는 나의 사전에는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평범한 인간 세상과는 다른 차원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좋습니다. 당신이 진실을 알았으니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은 내가 이 세계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방식에 동참하거나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잊고 나에게서 영원히 떠나야 합니다. 두 가지 모두 위험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다른 선택지를 줄 수 없습니다.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그의 눈빛 속에서 깊은 외로움과 고독을 읽었다. 이 거대한 제국의 지배자는 사실은 수백 년 동안 자신의 본질을 숨기고 홀로 살아온 고독한 존재였다. 그녀는 주머니 속 그녀의 비늘을 다시 움켜쥐었다. 그것은 그녀의 용기의 상징이었다.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당신이 저에게 맡긴 프로젝트를 완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제국이 공정함과 윤리 위에 서도록 도울 것입니다. 당신은 저를 구원했고 이제 제가 당신의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이것이 20년 전의 인연이 우리에게 부여한 운명입니다. 강태호의 차가운 눈빛에 처음으로 놀라움과 혼란이 스쳤다. 그는 서연의 강인한 의지에 압도당한 듯 보였다. 그는 천천히 서연에게서 손을 떼고는 책상 위의 검은 비늘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좋습니다. 한서연, 당신의 용기의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보여줄 세상은 냉혹하고 당신의 인간성이 시험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단순한 CEO가 아니라 금룡의 그림자이자 나의 동반자입니다. 당신의 첫 임무는 차원석 부회장의 마지막 공격을
함께 막아내는 것입니다. 강태호에게서 진실의 일부를 확인한 후 한서연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접어들었다. 그녀는 금융그룹의 CEO인 강태호가 20년 전 자신이 구했던 검은 뱀이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였지만 그 사실이 그녀의 행동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다. 오히려 그녀는 이 거대한 비밀과 운명적인 인연 속에서 자신의 책임감을 더욱 강하게 느꼈다. 그녀는 이제 강태호의 보호를 받는 동시에 그의 인간성을 지키고 그의 무자비한 힘을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하는 내적 조언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했다. 차원석 부회장의 마지막 발악은 예상보다 훨씬 집요하고 광범위했다. 그는 단순히 강태호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금융그룹 전체를 혼란에 빠뜨려 주가를 폭락시키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게 만들 계획이었다. 차 부회장은 서연의 신세기 복합도시 프로젝트에 대한 가짜 기술 결함 정보를 흘려 여론을 조작했고, 동시에 금융그룹의 대규모 자금 세탁 증거를 언론에 제보할 준비를 마쳤다. 그의 목표는 강태호가 인간이 아닌 존재라는 소문을 교묘하게 섞어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이었다. 서연과 강태호는 이제 위험한 동맹을 맺고 차 부회장의 계략에 맞섰다. 그들의 관계는 사업적인 파트너십과 개인적인 감정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다. 강태호는 서연에게 모든 보안 시스템과 접근 권한을 개방했지만 그녀의 안전에 대해서는 편집증적인 집착을 보였다. 그는 서연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매번 황 실장을 동행시켰고, 그녀가 조금이라도 지친 기색을 보이면 차가운 명령조로 휴식을 취할 것을 강요했다. 어느 날 늦은 밤 서연은 프로젝트 데이터 분석을 위해 강태호의 집무실에 머물고 있었다. 강태호는 조용히 그녀의 옆으로 다가와 서연이 작업하는 모니터를 내려다보았다. 당신은 왜 그렇게까지 애쓰는 겁니까? 재화건설은 이미 안정화되었습니다. 당신은 안전합니다. 이 복잡하고 더러운 권력 투쟁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곳으로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그녀를 걱정하는 묘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서연은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고개를 들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회장님. 그녀는 그의 검은 눈동자를 응시했다. 제가 당신을 구원했듯이 당신은 저의 회사를 구원했습니다. 저는 이 계약을 통해 당신에게 공정함과 정의를 가르쳐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당신의 힘이 파괴와 통제를 위해 쓰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단 한 번의 눈빛으로 부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강태호는 씁쓸하게 웃었다. 창조, 나는 수백 년을 살아왔지만 내가 창조한 것은 오직 고독뿐이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감정은 나에게 사치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은 단순한 빛 때문입니다. 당신을 나의 영역 안에 두고 통제해야만 내가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부인하며 스스로에게 냉혹함을 주입하려는 듯했다. 서연은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의 피부는 여전히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녀는 강한 온기를 전달하려 했었다. 아닙니다, 회장님. 당신은 저를 두려워합니다. 당신이 인간성을 회복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따뜻함을 느끼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당신이 저에게 보이는 이 집착은 단순한 빚이 아니라 당신이 잃어버렸던 인간적인 애착입니다. 뱀의 모습이 아닌 인간의 모습으로 저에게 돌아온 것은 당신의 본능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강태호는 서연의 갑작스러운 접촉에 온몸이 경직되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깊은 고뇌로 흔들렸다. 그는 잠시 동안 그녀의 손을 응시하더니 아주 느리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팔을 걷어 올렸다. 서연이 터널에서 보았던 그 검은 비늘 모양의 희미한 흉터가 그녀의 눈앞에 선명하게 드러났다. 나는 이 흉터를 지울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인간이 아니었다는 증거이자 당신의 손길이 나를 구원했다는 각인입니다. 강태호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나의 존재는 당신이 아는 세상의 질서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해를 끼칠까 두렵습니다. 나의 힘은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안전한 곳에,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두려 했던 것입니다. 서연은 그의 흉터에 그녀의 손가락을 가져다 댔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이 차가운 흉터에 닿는 순간 강태호의 눈빛에 찰나의 고통과 황홀경이 스쳐 지나갔다. 저는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떤 존재이든 당신은 저의 은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이제 이 빚을 갚을 시간입니다. 저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셨듯이 이제 저와 함께 당신의 제국을 지킵시다. 그녀의 진심이 담긴 말과 용감한 행동은 강태호의 냉혹한 방어벽을 무너뜨렸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그녀를 자신에게 끌어당겼다. 그들의 거리는 순식간에 좁혀졌고 그들의 숨결이 서로에게 닿았다. 그것은 사업적인 관계에서 나올 수 없는 깊은 운명적인 끌림이었다. 서연은 그 순간 그와의 사랑이 단순한 인간적인 감정을 초월하는 수백 년의 세월과 잊혀진 신화가 얽힌 냉혹하면서도 뜨거운 사랑임을 깨달았다. 이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들은 차 부회장의 마지막 공세에 대한 전략 회의를 진행했다. 차 부회장은 신세기 복합도시 프로젝트의 기술적 결함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동시에 강태호의 권위를 완전히 실추시킬 비자금 관련 자료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차원석의 목표는 당신의 존재 자체를 흔드는 것입니다. 그가 언론에 흘릴 자료 중에는 분명히 당신의 기이한 과거와 관련된 내용이 교묘하게 포함될 것입니다. 우리가 막아야 할 것은 단순히 자금 세탁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인간 사회에서 쌓아 올린 모든 것입니다. 서연이 침착하게 분석했다. 강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차원석이 가진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완벽하게 침묵시킬 한 방이 필요합니다. 그는 나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가 단순히 인간적인 경영자에 불과하다고 착각합니다. 우리는 그가 가장 오만하게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가장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여 그를 끝장내야 합니다. 서연은 자신의 낡은 주머니에서 검은 비늘을 꺼내 들었다. 이것을 사용합시다. 이 비늘은 당신이 저를 구해준 존재라는 증거인 동시에 당신의 힘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진실과 정의의 상징으로 둔갑시켜야 합니다. 저는 이 비늘의 특이한 물질 구성을 이용하여 차 부회장의 불법적인 자금 은닉 장소의 지질학적 단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차 부회장은 신소재로 만들어진 금고에 자금을 숨겼지만 그 소재는 이 비늘의 광물 성분과 미세하게 반응할 것입니다. 서연의 통찰력과 강태호의 압도적인 정보력, 그리고 20년 전 인연의 징표인 검은 비늘이 결합되었다. 그들의 계획은 차 부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강태호를 궁지로 몰아넣는 바로 그 순간 서연이 현장에 등장하여 차 부회장의 모든 비리가 담긴 실제 은닉 장소를 실시간으로 폭로하는 것이었다. 이는 차 부회장의 모든 공세를 한순간에 뒤집고 강태호의 승리를 대중에게 정의로운 심판으로 각인시킬 유일한 방법이었다. 서연은 이제 단순한 건축가가 아니라 강태호라는 거대한 존재의 운명적인 조력자로서
마지막 전쟁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그녀의 용기와 지혜가 냉혹한 제국을 심판대 위에 세울 것이었다. 금룡그룹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긴장되고 중요한 날이 밝았다. 신세기 복합도시 프로젝트의 최종 발표회와 차원석 부회장의 긴급 기자회견이 같은 날, 그것도 불과 몇 시간 간격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차 부회장은 이 기자회견을 통해 강태호의 경영 비리와 프로젝트의 기술적 결함을 폭로하여 강태호라는 존재를 영원히 금룡그룹에서 축출하려 했다. 서연은 강태호와 함께 새벽부터 마지막 전략을 점검하며 그녀의 낡은 주머니 속 검은 비늘을 결의에 찬 눈빛으로 응시했다. 강태호는 평소와 다름없는 완벽하고 냉정한 모습이었지만 서연은 그의 눈빛 깊은 곳에서 미세한 동요를 읽을 수 있었다. 이 싸움은 단순히 금룡그룹의 소유권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태호가 인간 사회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와 정의라는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지를 판가름하는 최후의 시험이었다. 준비는 되었습니까? 한 대표. 강태호가 서연에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명령조가 아닌 확인의 의미가 더 강했다. 준비되었습니다. 회장님. 서연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우리는 차원석의 오만을 역이용할 것입니다. 그는 제가 단순한 기술자이고 당신의 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녀는 검은 비늘을 조심스럽게 꺼내 강태호에게 건넸다. 이 비늘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과 저의 인연이자 우리가 이 세계에서 지켜야 할 공정함의 상징입니다. 강태호는 비늘을 받아들지 않고 서연의 손에 쥔 채로 가만히 응시했다. 당신의 용기는 놀랍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후 당신의 삶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평화를 빼앗고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질문은 진심이었다. 그는 그녀를 세상의 모든 혼란으로부터 보호하고 싶어 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강철처럼 강인했지만 동시에 따뜻했다. 20년 전 제가 당신을 구했을 때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당신과 함께 이 제국을 정의 위에 세울 때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차원석 부회장의 기자회견이 먼저 시작되었다. 강태호는 금룡그룹의 최고층 집무실에서 기자회견 실황을 TV로 지켜보았다. 차 부회장은 노련하게 강태호의 독단적인 경영 방식과 투자 실패 의혹, 그리고 신세기 복합도시 프로젝트의 기술적 결함을 과장하여 발표했다. 그의 발표는 논리적이었고 교묘하게 짜 맞춰진 증거 자료들은 일반 대중들에게 강태호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했다. 언론인들은 술렁거렸고 금융그룹의 주가는 실시간으로 급락하기 시작했다. 강태호 회장은 우리 그룹을 독재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수많은 프로젝트를 무리하게 진행했고 이 모든 과정에서 불법적인 자금을 조성해 왔습니다. 차 부회장은 결정적인 순간 미리 준비된 문서들을 흔들며 외쳤다. 저는 이제 강태호 회장이 은닉한 비자금의 최종적인 은닉처를 공개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부도덕한 방식으로 제국을 운영해 왔는지를 증명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강태호가 리모컨으로 TV를 끄고 일어섰다. 때가 되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맹렬했고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집무실의 공기를 압도했다. 서연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강태호와 함께 기자회견장으로 향했다. 기자회견장에 강태호와 한서연이 등장하자 현장은 순식간에 정적으로 변했다. 차 부회장은 당황했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고 강태호의 등장을 자신의 승리로 포장하려 했다.
강 회장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셨군요. 이 모든 비리를 해명하시겠습니까? 강태호는 차 부회장의 말을 무시하고 단상 위에 섰다. 서연은 그의 바로 옆에 당당하고 침착한 모습으로 섰다. 강태호는 차가운 눈빛으로 모든 언론인들을 훑어보았다. 그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차 부회장의 목소리는 힘을 잃었다. 차원석 부회장이 말한 비리 의혹에 대해 해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한 비리의 진짜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은닉한 불법 자금의 최종적인 행방이 어디인지 제가 직접 보여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태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든 사람의 귀에 명확하게 밝혔다. 그는 옆에 서 있던 서연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서연은 단상 위에서 결코 주눅들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CEO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여전사였다. 그녀는 차분하지만 명확한 목소리로 준비된 발표를 시작했다. 저는 재화건설의 CEO이자 신세기 복합도시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건축가 한서연입니다. 저는 금융그룹의 유일한 희망인 이 프로젝트를 둘러싼 차원석 부회장의 기술적 모함과 경영 비리를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연은 준비한 자료 화면을 켰다. 그녀는 차 부회장이 주장한 기술적 결함이 오히려 금융그룹의 다른 프로젝트에서 발생했던 차 부회장 라인의 설계 실수임을 논리적으로 증명해 나갔다. 그녀의 전문적인 지식과 명확한 데이터 분석은 차 부회장의 주장을 산산조각냈다. 언론인들은 서연의 압도적인 전문성에 매료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서연은 노트북 화면에 복잡한 지질학적 데이터와 광물 성분 분석 그래프를 띄웠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검은 비늘을 꺼내 단상 위에 마이크 옆에 놓았다. 검은 비늘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 신비롭게 빛났다. 여러분, 이것은 저희 재화건설이 연구해온 특수한 광물 입자입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는 이 광물 성분이 특정한 파장으로 인공신소재에 반응하여 그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서연은 차 부회장을 똑바로 응시했다. 차 부회장님, 당신이 불법 자금을 숨긴 신소재 금고는 지하 50m에 있지만 이 광물 입자는 당신의 금고를 완벽하게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경찰 특공대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서연의 폭로와 동시에 경찰 특공대가 금융 빌딩 안으로 진입하는 긴급 속보가 TV 화면에 떴다. 차 부회장은 충격으로 얼굴이 흑빛이 되었고 공포에 질려 단상에서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강태호의 경호원들이 재빨리 그를 제지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알았지? 그 금고는 이 세상 누구도 찾을 수 없도록 설계되었어. 차 부회장이 절규했다. 강태호는 차 부회장에게 다가섰다. 그의 눈빛은 금빛으로 섬광을 일으키며 인간의 분노를 넘어선 초월적인 압도감을 내뿜었다. 당신은 나의 영역을 침범했습니다. 차원석. 당신은 나를 인간으로 오판했고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를 공격하려 했습니다. 당신의 오만함이 당신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이 순간 강태호의 손이 차 부회장의 멱살을 잡았다. 서연은 강태호의 팔뚝에서 검은 비늘 모양의 흉터가 다시 한번 선명하게 드러나며 그의 근육이 비인간적인 힘으로 팽창하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강태호에게 달려가 그의 팔을 잡았다. 회장님 멈추세요. 공정함과 법치로 끝내야 합니다. 서연은 강하게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신뢰와 함께 강태호의 폭주를 막으려는 필사적인 의지가 담겨 있었다. 강태호는 서연의 따뜻한 손길이 자신의 팔에 닿자 순간적으로 멈칫했다. 그의 눈빛에서 일렁이던 금빛 섬광이 서서히 사그라들었다. 그는 서연의 얼굴을 응시했고
그녀의 눈빛 속에서 자신을 향한 믿음과 인간적인 애정을 발견했다. 그 순간 강태호는 자신의 본능적인 폭주를 억제하고 다시 인간의 영역으로 돌아왔다. 그는 차 부회장의 멱살을 놓고 대신 경호원들에게 그를 경찰에 인계하도록 지시했다. 이 광경은 모든 언론과 대중에게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 강태호는 차가운 지배자였지만 한서연이라는 존재 앞에서 자신의 폭주를 멈추고 정의로운 심판을 선택했다. 이 사건은 강태호의 권위를 완전히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와 서연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금융그룹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무자비한 제국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힘으로 바꿔 놓았다. 서연의 용기와 지혜는 강태호의 힘을 구원했고 그녀는 이제 금융그룹의 공식적인 수호자이자 강태호의 운명적인 동반자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 전쟁은 끝났고 그들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최후의 전쟁이 끝난 후 금융그룹에는 새로운 시대의 새벽이 찾아왔다. 차원석 부회장과 그의 일당은 법의 심판을 받았고 강태호 회장의 권위는 더욱 공고해졌다. 하지만 그 권위는 더 이상 냉혹하고 무자비한 통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서연이라는 존재를 통해 정의와 공정함이라는 가치를 부여받은 새로운 형태의 지배력으로 변모했다. 대중들은 강태호의 카리스마와 서연의 전문성 및 용감함을 결합한 이 새로운 리더십에 열광했다. 재화건설은 금융그룹의 건설 부문 내에서 독립적인 친환경 건축 및 윤리경영본부로 통합되었다. 서연은 이 본부의 총괄 대표직을 맡았으며 그녀의 프로젝트는 금융그룹의 기업 이미지와 미래 전략의 핵심이 되었다. 그녀는 단순한 구원자가 아니라 강태호의 제국을 내면으로부터 변화시키는 혁신의 주역이었다. 강태호와 서연의 관계는 더 이상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운명으로 맺어진 동반자이자 서로의 존재를 통해 비로소 완전해지는 유일한 연결고리였다. 강태호는 서연에게 자신의 모든 비밀을 털어놓았다. 그는 자신이 수백 년을 살아온 고대의 존재이며 뱀의 모습으로 살던 시절은 인간 세상의 혼란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인간의 몸을 입은 것은 20년 전 서연에게 받은 생명의 은혜에 대한 결속과 그녀의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으려는 본능적인 선택이었다는 것도 고백했다. 나는 이 세상의 질서와 규율에 익숙지 않습니다. 한서연. 어느 날 밤 강태호는 그의 집무실에서 서연을 마주보며 고백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가 평생 짊어져온 고독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내가 이 거대한 제국을 만든 이유는 오직 나의 안위와 통제력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나에게 다른 목적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힘은 파괴가 아닌 더 나은 세상을 창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서연은 강태호의 눈을 응시했다. 그의 검은 눈동자 속에는 이제 금빛 섬광이 아닌 그녀를 향한 깊은 애정과 신뢰가 자리 잡고 있었다. 회장님, 당신은 이미 창조를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저의 회사를 살려주었고 당신의 제국을 윤리 위에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당신의 힘은 놀랍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진정한 지배자로 만든 것은 저를 통해 회복한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강태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에게 다가섰다. 그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위험이 있었지만 그에게서 느껴지는 차가운 포식자의 기운은 이제 따뜻한 보호자의 그것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20년 전 그녀가 구했던 뱀의 모습처럼 아주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는 당신의 따뜻함 속에서 나의 인간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는 당신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습니다.
나의 제국은 당신 없이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강태호는 서연의 손에 입을 맞추고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했다. 한서연, 당신은 20년 전 나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나는 그 빚을 갚기 위해 이 세계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섰습니다. 이제 나는 이 빚을 영원한 서약으로 갚고자 합니다. 금융그룹의 모든 권위와 나의 영원한 삶을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당신의 용기와 정의로 나의 제국을 완성해 주십시오. 강태호의 청혼은 수백 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운명적인 선언이었다.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의 청혼이 단순히 고대 존재의 빚 갚음이 아니라 한 남자가 그녀에게 바치는 냉혹하면서도 순수한 사랑임을 알았다. 네, 회장님. 서연은 강태호가 20년 전 그녀에게 남겼던 검은 비늘을 그에게 돌려주며 말했다. 저는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당신의 운명적인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이 제국을 정의로운 유산으로 만들 것입니다. 우리의 인연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서약이 될 것입니다. 강태호와 한서연의 결혼식은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다. 한국 최고의 부와 권력을 가진 강태호 회장과 작은 건설 회사의 대표였던 한서연의 결합은 마치 신화 속 이야기처럼 회자되었다. 결혼식은 호화로웠지만 강태호는 서연의 뜻에 따라 결혼 기금을 대규모 친환경 건축 기금으로 기부하며 새로운 기업 윤리의 표본을 제시했다. 결혼 후 강태호와 서연은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제국을 건설했다. 강태호는 서연의 조언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금융그룹의 모든 사업 방향을 지속 가능성과 사회 공헌으로 전환했다. 그는 더 이상 이웃만을 쫓는 냉혹한 경영자가 아니었다. 그는 서연과 함께 공정함이라는 가치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현명한 지배자가 되었다. 서연은 강태호의 옆에서 금융그룹의 윤리 경영을 총괄하며 그녀가 꿈꾸던 이상적인 도시를 건설해 나갔다. 그녀의 지혜와 용기는 강태호의 무한한 힘과 결합하여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데 사용되었다. 강태호는 서연의 존재를 통해 비로소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았고, 서연은 강태호의 힘을 통해 자신의 이상을 실현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인간적인 사랑을 넘어 운명을 완성하고 영원을 약속하는 위대한 서약이었다. 그리고 강태호는 더 이상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서연 앞에서만 아주 가끔 그의 눈빛을 금빛 섬광으로 물들였고, 그의 등에 돋아났던 검은 비늘의 흔적을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서연은 그 모습에서 두려움 대신 그녀만의 사랑스러운 반려자를 보았다. 20년 전 작은 소녀의 용감한 선행이 냉혹한 제왕의 심장을 변화시키고 거대한 제국을 구원한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한국 사회의 전설로 남을 것이었다.